역사적 인물들 간에서 정치적 관계가 어떻게 시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또 네트워크 분석의 특징 하나가 시각화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표나 그래프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표, 그림, 도표 등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제 서거정이라는 인물의 중심으로 정치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네트워크 분석으로 이제 살펴본 논문인데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다시피 역사 연구는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도출하고 이제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를 고찰하고 역사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역사학은 문헌 연구나 이제 이거를 통찰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료를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많은 양의 시간이 요구되고 또 주관성이 개입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많이 단점으로 얘기하잖아요. 전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에 통계 분석, 뭐 수학적 알고리즘에 대해서 사료에 대한 객관성을 높여주는 컴퓨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왜 네트워크 분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가지고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할 건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조선왕조실록을 많이 들죠. 그 다음 안동권 씨 성화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동국 씨 족보입니다. 근데 왜 하필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느냐? 네,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민구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이 서거정은 어떤 중앙영유에서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정치적 관계를 살펴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특징적인 게 뭐 친손뿐만 아니라 외손까지, 그다음 혼인 정보와 각 가문에 대해서 이제 어떤 디스크라이브 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역사적 사료 연구, 이제 시각화 연구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건가? 여기 보면은 이 연구에서는 서거정과 관련성이 높을수록, 즉 네트워크 유사성이 높을수록, 즉 링크나 아니면은 이런 타이가 많을수록 권력 집단에 소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서거정이 권력 집단 속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 다음 유사성이 낮을수록 비권력 집단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근거로 데이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종실록 1450년부터 90년 약 40년간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했다고 하네요. 해서 133건의 기사를 뽑았는데 총 1721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10% 이상 논의를 참여한 인물만 뽑았다. 그래서 98명의 인물을 선정했고 얘네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분석해봤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뭘 분석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의 정책이나 여러 안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이제 이 네트워크가 결집되어 있냐 아니면 멀어져 있냐 이런 걸 얘기할 거고, 이러한 것들을 크게 5가지 분야로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뭐 혈연 관계 관련해서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서 이제 나온 도표가 이런 도표라는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모든 안건, 1450년부터 1488년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이제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이 하무치, 민사건, 이석현, 성준, 허종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동일한 네트워크 속에 있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뭐 아실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 유자광, 그 다음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조선왕조실록에서 이 정도 사람들이 이제 주로 안건에 참여했고 그 다음 쭉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쭉 더 내려봐서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국정안건, 왕실안건, 외교안건, 정책안건, 의복안건 이 5가지로 나눴는데, 뭐 나머지 국정, 왕실, 외교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책 안건과 의복 안건에 관련해서는 되게 이제 몰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요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중심 인물인 서거정을 유사한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이 정치와 의복 분야에서 많았다라는 거를 지금 서술해 주려는데 이 분석 방법이 사용되고 있죠. 또 한명회 잘 아시죠? 세조의 남자. 근데 이 사람을 또 봤었을 때 한명회와 서거정들 이 사이에 이제 이 한명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나 해서 조선의 권력 구조나 아니면 그러한 정치적 영향력이 어땠느냐 이런 것들도 여기서 살펴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논문 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해서 해보니까 이제 서거정과 다른 인물의 유사성이 있었다.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졌고, 뭐 어떤 특정 인물에 의해서 이제 이 왔다 갔다 이제 정책 안건이나 이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나중에 또 이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어떤
연구의 한계로 서거정 외에 한 명의 신숙주 다양한 인물들이 존재하는데 얘네들도 정치적인 거물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한 또 이런 네트워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논문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신 허수 선생님의 논문이고요. 근데 이거는 한림대학교 시절 때 쓰신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전에 제국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그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노드가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어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제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기 때문에 그 양이 많지만은 또 어휘도 이 하나의 노드로 연결돼서 이 노드가 이 어휘가 뭐랑 연결됐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당시 시대 때 사람의 인식 구조나 아니면 체계를 살펴보는 방법을 언어 네트워크 연결망 아니면 또 어휘 연결망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그것을 통해서 제국의 의미를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20세기 전반 한국인이 봤었던 제국의 의미를 이걸로 한번 살펴보겠다 해서 대한제국기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 제국과 그 의미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를 사용하셨냐면은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의식하면서 작성한 언론 매체의 자료가 특히 중요해져서 19세기 말부터 1942년까지 전산화된 총 19개의 잡지 중에서 제국을 키워드로 해서 3098건의 어휘를 뽑아내서 사용을 하였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쭉 해보니까 넷마이너라는 걸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이제 단어와 단어 관계를 측정하고 수령하여 핵심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 방법을 정의를 하셔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사용이 됐느냐. 맨 처음 대한제국 시대 때 제국이라는 단어는 사실 현재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일본 제국 여기 있는 선이 굵은 걸로 나타나 있죠. 즉 일본 제국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또 여기 위에 보면 오스트리아 제국, 그 다음 러시아 제국, 진화 제국, 여기 보면 독일 제국, 영제국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실제 열강이라고 하죠. 그런 단어를 지칭하는데 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셨어요. 근데 또 보면은 여기 대한제국 이런 식으로 읽힐 수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대라는 부분이 있고 한이라는 부분이 있고 제국이라는 부분이 있고 근데 왜 또 이렇게 대한제국이라는 용례를 많이 썼느냐 근데 이분은 허수 선생님은 자존감의 표현이면서 국제정책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욕망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쭉 서술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 대한제국기 때는 이런 제국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쓰였는데 이거를 또 20년대, 33년대, 20년, 33년 이때가 3.1운동 이후의 시기죠. 이때는 제국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쭉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국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왼쪽에 제국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오른쪽으로는 제국주의라는 게 막 이렇게 쓰여져 있죠. 아까 대한제국 시기에는 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제국과 제국주의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양분돼서 나타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또 제국주의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됐느냐라고 딱 얘기했는데 제국주의는 용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쭉 서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단어 아니면은 어휘를 통해서도 역사 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해서 역사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였습니다. 이제 제가 팜님의 질문을 제 답변을 드리면은 근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네트워크망의 원리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영향을 받은 부분에 대한 연구에도 적용이 되느냐라고 했는데 누가 영향을 받았고 이게 어떤 영향을 받았고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데 사실 어떠한 영향을 받았냐, 그다음 영향을 받나 안 받았나는 사실 코딩이 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받았냐는 사실 질적인 분석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애매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지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원한 뭐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코딩이 되어 있다면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명애가 살생부를 만들어 가지고 누군가를 이제 다 목을 날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향을 줬는데 네트워크에 영향을 줬는데 어떤 요인이 그러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역사학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데이터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있다 없다 사실적으로 사실만 기술이 되어 있다면 어렵고 근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왕따 문제 있잖아요. 학생들 학교 폭력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왕따도 왕따 가해자가 있고 왕따 피해자가 있잖아요. 이것도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한 자료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 개인의 뭐 가정 상황, 가정 환경, 그다음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라든가 아니면 학대 경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게 그 학생의 왕따를 가해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언제든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연구를 하셨을 때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든 그 우리 말을 알아듣기 쉽게 인베딩 해야 되잖아요, 숫자로. 그때는 혹시 어떤 기법을 쓰셨나요? 인베딩 기법을? 사실 제일 힘든 거는 이게 뭐 이렇게 딱히 어떤 기법을 쓴다라기 좀 애매한데 그냥 사람이 손수 다 일일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코딩할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게 조사나 이런 거 된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떼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막 이거를 막 깊게 살펴보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저가 이게 실제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코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코딩할 때 딱 키워드 이제 그 학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논문들의 이제 키워드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 키워드만 쭉 모아가지고 그것만 코딩을 해가지고 분석해서 발표한 경우도 있습니다.